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거리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자 증권과도 활기를 띨었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 관련 수혜주로는 증권, 신재생에너지, AI, 건설, 지역화폐 관련 종목이 우선 꼽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내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하기 시작한 품목별 관세는 2배로 오르게 되며 이미 관세로 힘들어진 한국 철강 업계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우려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미국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응우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반응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민국 방어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미중 통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시장은 아마 내부적인 이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채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고요. 이제 우리 증시에 이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일단은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들 세우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머스크 CEO가 이제 본인의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최근에는 50억 달러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됐는데요. AI 인프라 확대에 있어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오늘 두 번째 코너로는 애프터픽 새롭게 준비된 코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월요일장에서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머스크 AI 제국 확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조달하게 되는 그 자금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CNBC 인터뷰에서 추가로 100만 개 GPU를 인근 부지에 증설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일단 이번 투자에 대한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50억 달러 채권을 일단 발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머스크가 정치권에
한 발 물러서면서 일단 사업에 집중한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나온 이야기라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달 자금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 인프라의 투자에 활용될 내용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텀 이제 론 B랑 이제 고정금리에 이제 사용될 예정이고요. 청약 예정은 6월 17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재원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데이터 확장에 사용될 예정이고 1차적으로 한 20만 개 GPU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되고 나면 이 비용은 이제 경쟁에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이제 행정부 고위직에 물러나면서 이제 비즈니스에 집중할 시점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일단 뭐 50억 달러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 비용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별도로 이제 머스크 CEO는 이제 뉴트럴링크에 6억 5천만 달러 이제 추가 유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XAI 지분에 어쨌든 3억 달러의 2차 매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XAI 전체 기업 가치는 200억 달러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이제 2022년 트위터 X 인수 당시에 440억 달러의 거래를 이제 금융 주선을 담당했었고 이 과정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이제 시사하는 건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정치를 절연하고 기술 집중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전환했다라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좀 시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을 피하면서 사업 주도적으로 이제 극대화하려는 자산 방어율 확장의 어떤 전략적인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로는 XAI를 이제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지분을 희석하면서 여러 가지로 자신의 어떤 변화에 대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최근에 이제 자신에 대한 루머 같은 것들을 희석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이제 50억 달러 정도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불식시키면서 자신의 어쨌든 신용도를 많이 이제 올리면서 확인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루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좀 자신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콜로세스 데이터 센터가 최근에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에 어쨌든 GPU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산업이 많이 필요한데 GPU를 확보하는 게 많이 필요한데 최근에 자금이 좀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자금을 확보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스케일이 오픈 AI라든가 이제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이제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의 모델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자금 확보에 직접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AI 인프라를 통한 패권적 독립 구조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오픈 AI라든가 안트로피라든가 이런 데 CEO들이 나서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전면에 나서라는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나서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서면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테슬라가 또 이제 그 로보택시가 또 최근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최근에 불식시키면서 이제 스타링크라든가 옵티머스 로봇 같은 이런 AI 엔진에 대한 확보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경영에 전념하겠다라고 머스크 CEO가 밝힌 상황에서 이번에는 회사채 발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 조달은 AI 인프라 확장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XAI를 통해서 오픈 AI를 앞지르기 위한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XAI 대규모 투자와 부채 발행이 AI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가 차세대 먹거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정치 쪽으로 나서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이쪽 XAI 쪽은 약간 소홀해진 감이 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50억 달러 채권을 발행하면서 XAI 투자에 대한 전면전 확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AI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면전에 나서려면 GPU가 어쨌든 생명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어쨌든 수요가 폭발적인데 XAI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부분이 50억 달러를 수요하면서 20만 개를 확충하다 보면 어쨌든 증설을 하면 어쨌든 이 부분에서 어쨌든 많은 부분이 이제 자신들의 연료를 확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데이터 센터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신들도 여기서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AI 모델 훈련 시장에 독점 균열이 이제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오픈 AI라든가 딥마인드라든가 구글이죠. 그다음에 메타 라마가 이끌던 초고대 모델이 이제 어쨌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엑스아이가 이제 독립 출전을 하게 되면 어쨌든 4파전 정도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새로운 경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이제 향후에 될지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투자 자금이 이제 패러다임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엑스아이는 사실상 고전적 회사채를 이제 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레버리지 기반의 AI 투자 모델이 이제 새로운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AI는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까지 잠식하는 신금융의 어쨌든 흐름에 이제 촉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AI ETF라든가 이런 부분에 새로운 파생 상품이 이런 게 이제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발행했던 이런 회사채는 이제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나중에 발행될지가 좀 주목되는데 이 방식이 이제 새롭게 정착이 되면 다른 AI의 어떤 기업들도 이렇게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정착이 되면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방식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잘 정착이 되면 다른 기업들도 이런 방식도 채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AI 산업 내 이제 원가 구조의 변화도 좀 압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초대형 이제 GPU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요 방식이 이제 계속 GPU로 갈지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GPU로 갈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제 칩을 개발할지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GPU가 자체적으로 너무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갈지 아니면 모델 훈련을 속도를 해서 자체적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AI 윤리 규제에 대한 논쟁도 좀 심해질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머스크는 기존의 AI 윤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머스크가 어떻게 할지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좀 정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는 종합해 보면 엑스아이가 이번 결정은 AI 산업의 자본 집중과 인프라 집중과 기술 집중을 이제 한꺼번에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머스크 CEO가 단행하게 되는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Save Girl Sports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의 트랜스젠더 학생 선수 출전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을 하면서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라고 합니다. 트랜스 여성 선수를 남성으로 지칭을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조치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 사안은 이제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이죠. 연방 법무부 민권국에서 이제 차관보가 얘기한 건데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고등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있었던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에 대해서 위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해서 어쨌든 트랜스젠더 출신의 어쨌든 여성 선수가 이관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에르난데스라는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이 이제 트랜스젠더입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높이뛰기와 산단뛰기에서 이제 1위와 이제 2위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어쨌든 위반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에 트랜스젠더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하는 것을 행정명령으로 이제 금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주 정부는 연방지원금을 회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메인주라든가 미네소타, 캘리포니아를 여기 이제 불응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메인주는 이미 소송 대상이 됐고 미네소타는 선제적으로 어쨌든 대응 중인데 캘리포니아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쨌든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법무부가 이거에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교육부는 이제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이제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내 모든 학군에 대해서 이제 지침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 정부 차원에서 이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연방교육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확대하고 있고 어쨌든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향후에 대해서 이제 쟁점을 계속하고 있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제2의 하버드 사태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이제 향후에 어쨌든 이게 파리 올림픽 이후에 어쨌든 여기 올림픽까지 이제 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치 쟁점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한 출전 제한에 대한 키워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선을 앞두고 문화 전쟁 이슈로 보수총 결집 시도에 대한 의도도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 살펴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있었던 법무부 조치가 캘리포니아 학교에 있어서 이 성평등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이게 어쨌든 주 단위의 어떤 연방 정부에 대한 근간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제 트랜스젠더 학생 권리를 보호하는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민주당이 강세인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 위반 통보에 대해서 연방 차원에서 위헌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주 교육청과 연방 입장이 완전히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거기서 가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늘 하듯이 어쨌든 계속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 연방 정부의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계속 부딪히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성 정체성에 따른 출전권 보호 인정이라든가 화장실이나 락커 이용권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이슈가 계속 부딪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주정부 입장이라든가 규정 개정에 대한 압박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형의 트랜스젠더 출전 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더 부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 현장에 대한 혼란 및 규정 진술 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트랜스젠더 단순한 뭐 출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항에 대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기관의 법률 준수에 대한 비용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안이 어쨌든 결정이 나면 많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주정부가. 그러니까 만약에 캘리포니아가 수정이 되면 다른 정부도 다 이거에 대해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사하는 게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 성평등 정책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사하는 게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연방 압박에 있어서 캘리포니아 성평등 정책에 있어서 시험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트럼프 음모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에 사망을 했고 로봇으로 대체됐다라는 황당한 음모론을 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면서 논란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악관도 이번 게시물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이런 발언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사망을 했고 로봇으로 대체됐다는 황당한 음모론을 소셜 미디어에 이제 공유하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계속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 서명에 오토펜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건강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제 사실 좀 이게 약간 악의적인 게 뭐냐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암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심한 경우에는 2020년에 사실상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로봇으로 대체설이 이제 공유하고 있고 파장을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일기 때도 이제 음모론 발언을 다수 얘기하고 있고 SNS에서 이제 허위라든가 어쨌든 뭐 왜곡 정보를 공유하고 내부 인사까지 음모론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FBI 암사설을 지시했었고 이제 1월 6일 날 국회의사당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걸 시사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의혹 프레이밍을 전술해서 최종 단계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중을 여론의 극장에서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 부분은 약간 어쨌든 어쨌든 지지층을 재결집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쨌든 이중화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건 어쨌든 결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들고 있는 약간 이런 전술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건 좀 악의적이라는 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자기의 경쟁자가 지금 아니고 아픈 상태라는 걸 고려했을 때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게요.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통해서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말씀 좀 주셨습니다. 사실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이번 발언이 미국 정치권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극단적 진열 분화가 심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신들을 지지하는 핵심적 지지층이 마가라는 코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결집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바이든은 원래 가짜라는 프레임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자기의 어쨌든 지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면서 자신의 지지도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민주당 자체가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바이든이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 혐오감이랑 극단적 피로감을 상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양극단을 결집하거나 중도층 피로층을 누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영 간 소통이라든가 단절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정통성이랑 국가 운영의 체제에 대한 신뢰를 침식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이 원래 이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패자에 대해서 원래 관대합니다. 원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관용을 많이 베푸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됐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 그다음에 공화당 내부에 대한 리트머스에 대한 시험지가 있고 민주주의에 신뢰에 대한 선동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공화당 지도부 안에서도 대응 여부를 놓고 좀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고요.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강화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머스크 정치 100일 전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억만장자 기업가 제러드 아이잭맨의 나사 국장 지명을 철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철회 배경으로 본다면 사실 이유와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과거 정치적 연관성 검토를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를 두고서 머스크랑 트럼프 사이의 균열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있어서 이번 인사가 시사하는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걸 왜 철회했냐라고 좀 형식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진영의 순혈주의를 강화하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러드 잭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이유는 민주당 기부 이력이 논란이 돼서 이제 철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러드 잭맨이 머스크의 오랜 파트너이자 이제 동맹자인데 대선이 다가오면서 뭐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으면서 이런 충성도에 대한 어떤 강화가 있는데 충성도가 약하다. 예전에 어쨌든 뭐 민주당 이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막판까지 어쨌든 머스크가 밀었다는 인사인데 이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종 설득에 실패했다는 건 상당히 상징적인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머스크의 추천을 막판까지 했는데 거절했다. 이거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머스크 영향력의 제한적인 가능성에 대한 경고하는 사전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우주나 항공이나 민간 분야의 행정의 방향에 신호에 어쨌든 많은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언 잭맨이 어쨌든 민간 나사 국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스페이스X의 블루라든가 오리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머스크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될 텐데 이런 게 막혔다는 얘기거든요. 트럼프 측에서는 민간의 기존에 대한 의존을 축소시킬 거고 방산 국산에 대해서 어쨌든 머스크를 배제하겠다라는 의사를 어쨌든 이 부분에서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 내부의 어쨌든 권력 구조가 어쨌든 머스크에 대한 입김을 배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인사철에는 사실상 트럼프 캠프 내에 어쨌든 이 부분에서 머스크는 빠지게 된 거고 스티븐 밀라든가 제이디 벤슨이나 피터 나바로의 강경보수 입김이 강화된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나사 수장 교체 예고에 대한 부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인사 파동이 좀 있었는데 이를 두고서 머스크랑 이 트럼프 사이에 있었던 균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 협력에 어떤 균열을 좀 가져오게 될까요? 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머스크 이꼬르 자동 통과 공식이 그전까지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테크노 그룹들이 이 부분을 장악했던 어떤 권력이 상당히 깨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 진영의 빅테크 산업 자문의 파트너였다라고 하면 민간 우주의 AI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자동차 등 어떤 국가 산업의 자문 역할을 가능했고 머스크가 사실상 자신이 어떤 이렇게 추천을 하면 다 됐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아이언 정맥 철회는 트럼프 이제 인선에서 머스크의 비공식 추천권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음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는 어쨌든 머스크의 입장에서 정책 자문이 인사 내용의 약화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트럼프 캠프 내 권력의 내재화가 이제 본격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권력 재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스티브 밀러라고 이제 피터 나발로나 제이디 벤슨 강경파가 자신들이 어떤 충성을 하는 이런 내부적인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권력을 다시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흐름은 머스크의 실리콘밸리 인맥들이 사실상 다 배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머스크 연합이 깨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기에 이제 어떤 내각의 인적 풀이 사실상 많이 변하게 될 것 같고 머스크의 인적이란가 도지부의 많은 부분들이 배제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는 실질적 네 사람 싣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머스크가 사실상 이제 자신들의 이제 이런 사업들이 어려워질 것 같은 자신들의 공적 사업들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정치적 안전판이 약화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본다면 머스크 하면 자동 통과라는 이 공식이 깨지는 셈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머스크 라인 진입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TSMC 2025 최고 매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가 관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면서 AI 중심의 실적 신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신을 했습니다. 일단 다만 글로벌 침체로 이어질 경우에는 간접적 수요 위축은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AI가 존재하는 한 TSMC는 계속해서 유망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이 시사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주주총회 때 얘기한 걸 잠깐 좀 정리해서 드릴까 합니다. 사실 CEO인 CC 웨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세 영향에 대해서 미비할 거라고 자신을 했고요. 사실상 이게 미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관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고 계속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관세를 이렇게 왜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올해 이제 신기록 계속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뭐 계속 갱신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실적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글로벌 경기 둔화 시 간접 영향성의 가능성도 얘기를 했고 AI 반도체 수요는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원체 이제 TSMC의 어떤 실적은 계속 신기록을 하고 어쨌든 클라이언트들이 계속 TSMC를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신뢰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다만 이제 기술 탈취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일축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탈취 가능성을 계속 지금 미국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자신들은 자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쨌든 일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약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웨이 CEO는 관세는 수입업체에 대한 구조라고 예부해서 이 부분에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탈취 라는 가능성하고 관세 영향에 대해서 어쨌든 자신들은 미비하다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관점이 만약에 이제 어쨌든 보장이 된다 그러면 이 기록은 아마 최대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진출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애리조나 현지 생산 확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5년 내 1천억 달러 투자 완료 가능성을 질문했는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최선을 다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웨이 CEO가 향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는데 어렵다? 이건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부분은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뭐 방어를 할 수 있다면 최대 실적을
하겠지만 이 부분을 방어를 못한다면 최대 실적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투자를 만약에 뭐 아리조나 공장을 투자를 해야 된다면 최대 실적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AI 시대 필수적인 파운드리 부분에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 같고 투자 논의에 대해서 보험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면 최대 실적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자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실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변수를 잘 방어하게 된다면 실적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TSMC 실적에 대한 자신감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5년 매출 성장률 24에서 26%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는 이제 AI 수요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요.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좀 주게 될까요? 삼성이 좀 약간 긴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미세공정 패권의 독점화가 좀 심화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원체 기술력이 좀 좋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AI 칩이 대부분이 최첨단 미세공정인지 3나노 이하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에 사실상 독주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TSMC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TSMC가 독주를 하고 있고 삼성이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AI 수요가 이제 폭증할수록 미세공정의 설비나 투자 장벽이 더욱 올라가고 있는데 진입 장벽이 사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는데 사실상 뭐 TSMC 독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삼성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사실상 삼성이 따라간다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애국심에 호소하는 부분일 뿐 사실상 힘들다고 보지 않을까. 냉정하게 보면 사실상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TSMC 독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팹리스 기업들이 종속화가 상승되고 있다라고 이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아마존이나 테슬라들이 거의 전량 TSMC 생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 칩 부분에서는 이제 그 상승할수록 설계가 복잡해지고 제조가 더 소수화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 부분에서 반도체 정책이 좀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듭니다. 그래서 TSMC의 이제 공급이라든가 우선 가격 결정이 강화되는데 저는 오늘부터라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쨌든 정책이 제대로 나와서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좀 투자가 되고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데 확장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AI 중심의 어떤 파운드리 수요가 점차 나올 텐데 어쨌든 우리도 이제 뭐 200~300억 달러의 투자 확충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글로벌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TSMC도 사실은 처음에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국가 차원에서 정말로 좀 투자가 돼서 중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고 이제 그 전에 대선 전에도 공약들을 봤을 때 후보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AI였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이 실제적으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이 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메타 대 EU 전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디지털 시장법 적용에 대한 법적 소송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소송은 빅테크 반독점 규제 핵심 시험대로 현재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소송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메타가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유럽연합을 상대로 이제 사실 공용을 국가연합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착수했는데 정말로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이번 소송은 빅테크 상대로 이제 시험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소송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해당 서비스 자신들의 이제 메신저라든가 어쨌든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지정 여부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메타는 해당 서비스가 독립 플랫폼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쨌든 부가 서비스에 불과한데 이거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독립적인 걸로 보고 규제 대상을 하고 있는데 EU 집행위는 사실상 이제 2023년에 9월에 발표한 거에 대해서 메신저하고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고객 접근 채널로 이제 가능하다고 해서 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제재를 가하게 하면서 이게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면서 이제 연매출에 대한 사용자 기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무 부과를 하면서 10%의 벌금 부과, 반복하면 20%에 대해서 벌금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에 대해서 핵심 플랫폼으로 지정하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메타 외에도 애플이라든가 바이트댄스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본격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메타는 한 채널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해서도 어쨌든 채널이 아니라 독립적인 걸로 이제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연결고리가 아니라 하나하나를 다 서비스도 독립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메타는 이거를 기능이 아니라 부가 서비스인데 이걸 하나하나를 다 독립적인 채널로 보는 것들은 서비스를 하나의 어쨌든 이걸 독립적인 걸로 보는 건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서로 해석이 다른데 어쨌든 DMA라고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해석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상 이 이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관세라는 어쨌든 요 트럼프 관세에 대한 게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DMA 적용을 둘러싼 어쨌든 첫 해석에 대한 본격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빅테크 플랫폼 확장 전략에 대한 도마가 좀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빅테크는 자사앱에 대한 어떤 슈퍼앱에 대한 논리를 활용해서 플랫폼 내부에 대한 자체 규제를 어쨌든 분기점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어쨌든 이 해석에 따라서 향후의 확장성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충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는 어쨌든 이게 빅테크에 대한 그러니까 메타 자체는 이런 것 같아요. 메타가 확장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향후의 빅테크들이 유럽 진출이 어떻게 되냐가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요 독립적 생태계 락인이 금지 실험에 대한 본격적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메타가 금지가 되면 나머지 기업들도 다 금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 부분이 이제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과 맞물리면서 향후에 이제 요 부분이 철학과도 충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 정화에 대한 이 부분들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트럼프가 나서주느냐 안 나서주느냐도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메타의 이슈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디지털 규제 1차 판가름이 될 핵심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소송이 유럽의 빅테크 규제 강화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먼저 빅테크 디지털 시장법 실행 이후 사실상 처음 법정에 오른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선언적 규범에서 이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핵심 플랫폼 서비스 지정 기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U가 규제 범위를 좀 더 미세하게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핵심 비즈니스가 연결되고 안 되고에 대한 어쨌든 기준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 내부에서 부가적 기능들도 시장 접근의 통제를 간주하느냐 안 간주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다른 빅테크의 서비스들도 이제 뭐 애플의 메신저라든가 구글의 쇼핑이라든가 아마존의 프라임들도 동일하게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어 논리도 활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EU가 빅테크 분할에 이제 구조에 요구된 압박이 있기 때문에 메타가 이번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페이스북이라든가 메신저라든가 마켓플레이스도 이거 분할하게 되는 이런 상승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자체가 구조 개편에 선례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는 어쨌든 그 소송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항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자신은 지켜야 되는 이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압박 상승이 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번째는 EU 집행위는 규제 약성론이 부과되기 때문에 EU도 상당히 자신들도 지켜야 되는 그런 압박이기 때문에 둘 다 양보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메타 소송에 있어서 EU 규제에 있어서 집행력의 실행력이 좀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기술과 정치 충돌의 규제 프레임 재편이 우려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정규장이 마감된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월요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로는 1위 신영스펙 8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9.44% 상승했고요. 비스토스도 8.51% 상승하면서 2위, 3위로는 CNT85와 삼성 SDI 우선주 코셈이 나란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로는 내추럴엔도텍이 4.64%로 하락세 보였고요. 그리고 아우딘 퓨처스가 3.47%, 이어서 한국제지와 바이젠셀, CI테크까지 모두 2에서 3%가량 낙폭을 그렸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픽 시작합니다. 네, 애프터픽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 우선주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월요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7.5%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전기차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던 이유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이건 사실 단순히 하루짜리 재료가 아니라 배터리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바로 ESS용 LFP 배터리인데요. 최근 배터리 업계에서 LFP 모멘텀이 꽤나 강력합니다. 삼성 SDI도 최근 미국의 대형 전력 회사인 넥스트에라 에너지랑 4,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요. 이 계약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바로 ESS 전용 LFP 배터리입니다. 기존에는 고성능, 고가 배터리에 집중을 했다면 이젠 보급형 배터리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는 전략 변화가 시장에 강하게 읽힌 건데요. 게다가 이 배터리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를 피하려는 글로벌 고객들의 입맛에도 딱 맞습니다. 그리고 ESS 시장이 요즘 정말 뜨거운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걸 저장하고 조절해주는 장치가 ESS입니다. 삼성 SDI가 ESS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 이번에 제대로 부각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삼성 SDI도 배터리에 있어서 고가형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LFP 같은 보급형 배터리에도 좀 집중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도 좀 체크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고성능 그리고 고밀도 배터리 중심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니켈과 코발트 기반의 삼원계 배터리 같은 고급 제품들을 그동안 고집을 해왔다면 최근에는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로 보급형 전기차 시장과 ESS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이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전략 수정에 들어갔고요. 이미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삼성 SDI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ESS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넉넉하고 고정돼 있기 때문에 고밀도보다는 안정성과 가격 효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싼 배터리보다는 오히려 LFP가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고체 배터리, 소듐이온 배터리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도 동시에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이엔드부터 보급형까지 풀 라인업 전략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네, 대기업에서 이런 전략을 취한다면 밑에 있는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주가 아니라 시간의 거래에선 지금 우선주가 더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우선주의 경우에는 거래량도 적고 유통 주식도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뚜렷한 재료가 나왔을 때는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이 단기 재료에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 산업의 방향성 같은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급등도 삼성 SDI가 ESS 시장에서 확실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기대감, 그리고 실제 수주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 보니 투자자들이 우선주에 먼저 반응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엔 최근 유증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돈 모아서 전액적으로 GM 합작 법인 설립하고 헝가리 공장 증설하는 데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인 건 그래도 최대 주주인 삼성전자가 참여한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 SDI 우선주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 체크 먼저 해봤고요. 그리고 그 흐름이 한 단계 좀 더 진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신호가 좀 보였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 그중에서도 지금 파워넷이 7%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급등세를 좀 시연을 했을까요? 네, 애프터마켓에서 이 파워넷의 강세는 한마디로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라는 시장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전 중국 심천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배터리 박람회 CIBF 2025에서 CATL을 비롯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특히 CATL이 발표한 락스트라라는 제품은 그동안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약점으로 꼽혔던 에너지 밀도가 낮고 또 충전이 느리고 온도에 민감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 진짜로 상용화 되겠는데 하는 기대감이 퍼졌었고요.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보자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파워넷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배터리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는다면 좀 비용적인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근데 관련주로 올랐던 파워넷을 보면 사실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닌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길래 이렇게 급등세를 좀 보였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파워넷은 원래 전력 변환 장치 전문 기업인데요. 쉽게 말하면 전기를 일정하게 조절을 해서 배터리나 기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배터리팩 사업에도 발을 들였습니다. 특히 LFP 기반으로 ESS용 대형 팩, 전기 오토바이용 팩 같은 보급형 배터리 제품들 위주로 사업을 확장 중이고요. 베트남에는 제2공장까지 가동을 하면서 생산 능력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GAN이라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반 이 그린파워 시장에도 장치도 미국이랑 유럽 시장에 초도 납품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는데요. 이건 단순한 국내 중소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력도 있고 글로벌 수출 기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팩 형태나 충전 솔루션 쪽에서 간접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네, 월요일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 하루 전날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에는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R&D 투자 상용화까지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고체 배터리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를 위해서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이 좀 보였을까요? 네, 사실 월요일장에서는 단순히 재료가 하나 나왔다라고 하기보다는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흐름이 좀 확실하게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이 앞에서는 LFP 배터리로 ESS 수요가 확장이 되고 이번에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기술력이 전환되는 단계인데요. 게다가 월요일 장중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CATL과 전지박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16%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으로 수요처가 좀 이동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글로벌 밸류체인 안에서 한국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파워넷은 이런 흐름 속에서 기술력도 있고 또 생산 체계도 있고 글로벌 확장성까지 기대되는 종목이라서 이 월요일 시장에서 특히 강하게 반응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사실 바닥을 예단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무게추가 좀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었다라는 의견은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개장하고 나서 흐름은 어떻게 될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관세 이슈랑 좀 연결을 해서 반응했던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이랑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25%에서 50%로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중에 사실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포고문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동일 제강이 6% 넘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철강 이슈 연결을 하면 오히려 피해받을 우려가 커서 하락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갑자기 오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사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언에 좀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한 경우였는데요. 지난달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연설을 하면서 현재 25%인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6월 4일부터 50%로 인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럼 미국에 이제 철강 수출하는 건 이제 거의 막히겠네 이런 반응이 시장 전반에 퍼졌었고요. 그러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렇다면 미국 수출 의존도가 적은 기업들이 오히려 유리하겠다는 시선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 바로 동일 제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미국 수출에 대한 비중이 낮아서 동일 제강은 수혜를 봤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동일 제강은 주로 스테인리스 선재 그리고 특수강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국내 자동차나 조선, 기계 쪽 산업에 납품을 하는 내수 중심의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수출로 인한 리스크는 크지가 않고 국내 산업 쪽 수요에 훨씬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반면 월요일장에서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 넥스틸, 휴스틸 그리고 동양철강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꽤 큰 편인데요.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 합작 법인도 갖고 있을 정도로 미국향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대조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덜 맞는 쪽으로 자금이 몰리겠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동일 제강이 시간 외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50%까지 올리겠다라고 서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알루미늄이나 철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자동차나 건설 쪽에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런 서명이 일회성 이슈로 단기적으로 주가에 반응하고 끝이 날지 아니면 철강 업종 전반에 영향을 줄지도 좀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움직임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국 산업 보호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러스트벨트에는 이 철강 노동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데요. 그래서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철강 산업을 직접 보호하고 또 지지층 결집까지 노리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조치가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이슈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EU, 일본 그리고 캐나다 등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EU는 보복 관세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결국 시장에서는 이번 이슈를 계기로 해서 어느 기업이 미국 수출 비중이 낮고 내수 기반이 탄탄하냐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종목별 옥석 가리기에 나선 분위기고요. 그 가운데서 동일 제강이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철강 관련한 관세 이슈가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어떤 흐름을 좀 보이게 될지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추럴 엔도텍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에 좀 등장한 이름인데요. 정규장에서 19%나 급등을 했고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는데 정작 이제 시간외 거래가 시작했을 때는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배경은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정말 반가운 이름입니다. 이 내추럴 엔도텍은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 월요일장에서 하루 만에 19%가 넘게 오르면서 이 장중에는 3,000원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2015년 가짜 백수호 사태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비자원이 가짜 성분이 들어갔다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한 달 만에 8만 원대에서 8,000원대로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걸 두고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소비자원 발표는 위법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 판결 소식에 시장은 기업 명예가 회복했다는 기대감으로 반응을 했고 그게 정규장 급등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애프터마켓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원이 주가 하락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했었고요. 이번 판결이 실적이나 사업 성과로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단기 기대감이 빠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오히려 4% 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소송 결과와 이어서 단기 반응이 좀 나온 뒤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판결이 내추럴 엔도텍한테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를 좀 주게 될까요? 네, 사실 이번 판결이 당장 실적에 영향을 준다거나 혹은 사업이 다시 활발해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의로 가짜 성분을 쓴 게 아니다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결국 주가는 실적이 따라줘야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급등은 아무래도 감정적인 반등의 성격이 컸던 만큼 앞으로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체크해보는 애프터픽 이어가 봤습니다. 오늘 김고은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장 쇼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B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선거로 하루 쉬어갔지만 전거래 우리 시장 양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경제 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이 바로 이 정치적 리스크 해소가 되는 첫날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오늘 일단 양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1.2%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에서도 0.5% 좀 강하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역시나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좀 해소가 됐고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그래도 양시장 분위기가 지금 예측가로는 좋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제를 준비해도 되는 걸까요? 일단 축제라기보다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네. 정치적 리스크가 좀 끝났다라는 거에 상당히 좀 좋은 후한 점수를 주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발적이 아니라 워낙 강세의 부분 이런 부분도 시장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2,700을 찍어 올라가면서 물론 기존에 잘 갔었던 주도 섹터인 조선과 방산이 시장 자체를 끌어줬지만 결국에는 현재 지주사라든지 어쨌든 현재 대선에 따른 대선 테마 종목들도 같이 시장을 끌어올려 가면서 2,700선을 좀 뚫어줬다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자면요. 시장은 이제부터 완전히 좀 올라가서 코스피 5천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글로벌 매크로 지표라든지 우리나라의 현재 완전한 저평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신다면요. 저는 연말까지도 코스피 3천까지는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연말까지 코스피 3천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좀 이끌기 위해서는 반도체 투톱이 또 잘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타이밍도 좋게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다시금 잘 올라가면서 시총 1위까지 재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 우리 반도체 주들도 함께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1.4%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좋습니다. 2.8%. 네. 역시나 반도체 쪽으로 또 훈풍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어저께 미국 시장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다시 탈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엔비디아가 잘한 것도 있지만 기존의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밑으로 내려온 영향도 있어요. 네. 뭐 데이터 가속기라든지 아니면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뭐 생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봐서 엔비디아가 좀 올라간 부분은 있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들이 다 올라갈 거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AMD라든지 브로드컴, 뭐 퀄컴, 뭐 이런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미래 성장 동력은 미국에서도 M7 중에서 역시 반도체 쪽에 대해서 많이 수급이 좀 몰려 있는 걸 봐서는 오늘 시장 일단은 반도체 부분이 좀 끌어줄 것 같이 좀 예상이 되고요. 현재 선물 지수도 지금 한 1%, 1.5% 정도 상승해가면서 올라가주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시장은 장 초반부터는 좀 강한 흐름 이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이 반도체 쪽으로 훈풍 들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AI 쪽으로 또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한 만큼 이쪽의 상승 모멘텀도 계속 살아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쪽에 AI 쪽의 소부장단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일단은 지금 이재명 당선인 신분이 됐지만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AI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많이 나왔고 어쨌든 교집합이 되는 정책을 많이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기존 종목들, 뭐 셀바스 AI, 솔트룩스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일단 당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발적인 좀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바이포, 솔트루스 등 좀 여러 가지 AI 관련된 모멘텀들 더 살아나서 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드디어 21대 조기 대선이 마무리가 되면서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어졌던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힌 건데요. 이제 국내 경제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하루 전이었던 월요일 국내 증시도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여러 변수들이 맞물린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1%가 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래도 양시장 모두 소폭이긴 하지만 빨간불 켜내면서 비교적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개장 분위기는 어떤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44% 오르면서 2,73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19% 오르면서 748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물론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가 넘게 나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1%가량 올라서면서 57,3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퍼블렉시티 AI와 협력을 해서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에 AI 어시스턴트를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구글 의존도를 낮추고 좀 자체 AI 경쟁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 오늘 5%가 넘는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21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1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처음으로 차지를 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출하 감소와 또 중국 수출 제한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2위로 밀려났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국내 반도체 시장은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68%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생물보안법 입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중에 열릴 바이오 USA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대 역시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30만 원 선 터치를 그래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KB금융은 월요일장에서는 조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장안에서 1.5%대 다시 매수세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서 이 코스피 5천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권주들, 금융주들도 흐름이 좋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0.6%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2%가량 조금 낙폭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여지는 가운데 조선과 방산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방산기업 최초로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1.8% 강세, 현대차도 1.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에는 미국발 관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8%나 성장하면서 그래도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도 0.87% 오르면서 오늘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알테오젠 8%대 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38만 원 선 터치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데요. 아무래도 특허 이슈 해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월요일장에서도 6% 이상 상승했는데 오늘장에서도 그 추가 매수세 이어가면서 현재 10%가량을 터치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반면 HLB의 경우에는 현재 2%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남 신약의 FDA 재심사 신청이 좀 기존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내 승인 기대감에 대해서도 좀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안에서 잠시 쉬어가는 흐름 연출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나란히 4에서 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6%대 강세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시총 5위로 올라서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도 살펴보시죠. 네, 현재 파마리서치부터 해서 휴젤과 클래시스 역시나 미용의료기 기단 좋습니다. 파마리서치 3.7%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휴젤도 0.5%, 클래시스도 0.5%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좋은 강보합권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ABL바이오는 매도세가 좀 보여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6월 4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우리 시장 분위기 역시나 좋습니다. 양 시장 모두 1%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조차도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전문가님 역시나 또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또 잘 가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쪽으로도 좋을 거다라고 예상해 주셨잖아요. 지금 SK하이닉스가 갭 상승으로 또 강하게 시세를 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게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시장이에요. 원래는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좋아졌어야 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계엄 리스크가 있었다 보니까 네. 시장을 좀 눌러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초석을 좀 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시장은 좀 어떠한 뭐 불확실성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였다가 오늘 시장은 역시나 초반부터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날 거다라고 우리가 들어왔는데 역시나 좀 강하게 올라가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거래소 쪽에서 코스피 1위인 삼성전자가 0.88%고 SK하이닉스가 5.78%입니다. 요거에 대한 비교를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상당히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는 6% 가까이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1%밖에 안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라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다음 세대의 반도체 그러니까 앞으로의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하이닉스가 역시나 선두주자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현재 삼성전자는 그거에 따라가기에 좀 급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오늘 시장에서 좀 벌어지는 그런 반도체 간의 좀 격차 좀 나오는 것 같고 반면에 제가 오늘 시장은 2,700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38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게 단순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은 기존에 안 갔었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가 주게 됐고 반대급부적으로 조선과 방산이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과 방산이 현재 뭐 꺾였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시장은 이런 식으로 건강하게 선순환매가 돌아가면요. 결국에는 본인들의 차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장은 상당히 오늘 좋아 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현재 코스피 200에서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7% 가까이 올라가니까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SK 스퀘어가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조금 눈여겨보고 싶은 건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종목이에요. 대북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현재 이제 정권이 좀 바뀌면서 북한에 관련돼서 좀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코스피에서 현대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아난티라는 종목이 시장보다는 좀 강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역시나 HBM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 쪽의 대장주인 SK 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좀 폭주를 해주다 보니까 코스닥 단에 있는 늘 강조드린 소재 부품단, 장비단 쪽에 HBM,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향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강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요. 역시나 선두주자라는 이 기대감까지 더해졌다는 점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 쪽 관련해서도 또 지금 상승하는 흐름도 가졌었는데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약 중에 지금 친환경 에너지도 있었잖아요. 사실 뭐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해서도 또 시세 흐름들 좀 여쭤봤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강하게 역시나 흘러가고 있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4% 상승하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3%. 지금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단기적으로 갈지 앞으로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친환경 모멘텀이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아무리 봐도 이제 지금 현 이제 정권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분들은 약간은 예전 스타일로 원전보다는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을 조금 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증시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현재 글로벌적으로 좀 보자면요. 미국 쪽에서는 솔직히 풍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시선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나마 태양광 패널 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뭐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수혜를 받기 위해서 중국을 좀 누르기 위해서 우리가 반사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고 불릴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좀 골라서 앞으로 좀 지속적이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야는 풍력보다는 태양광 쪽이 조금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친환경 에너지 안에서도 풍력보다는 태양광 쪽으로 조금 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지금 오늘 이제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이다 보니까 정책들 관련해서 공약 관련해서 지금 테마주들이 더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눈에 띄는 점이 지역 화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다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으면서 코나이가 지금 또 잘 가고 있거든요. 코나이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좀 계속해서 모멘텀 바라봐도 되는 건지 단기적인 상승인지도 궁금해요. 저는 좀 단기적인 상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는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재명 현재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과는 조금 이 크기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느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책 모멘텀 때문에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뭐 지역 화폐라든지 뭐 지금은 반등은 없지만 역시나 계속해서 이제 대선 선거 시절에 얘기했었던 뭐 임플란트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탈모 쪽도 현재는 지금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탈모 쪽,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 그러니까 정책 쪽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시점에서 보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에너지 쪽이라든지 AI 쪽 아니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 쪽 이쪽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글로벌이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미중이 먼저 움직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정책을 우리가 태워서 같이 가는 그런 개념에서 큼직큼직한 정책들은 계속해서 갈 수 있지만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돼 있는 그러한 테마이기 때문에요. 약간은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화폐는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안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야기해 주셨고 아무래도 좀 글로벌적으로 큼지막하게 움직이는 섹터들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와 더불어서 좀 정책 관련이 아닌 새 정부에 대한 수혜주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자사주가 높은 종목이라든지 뭐 저 PBR 관련 종목들 계속 뭐 가끔씩 말씀은 해 주셨잖아요. 이 종목들이 이제는 더 이제 불어날 좀 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앞으로 솟아날 수 있는 건지 이런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지금 질문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네. 단기적인 정책 테마는 오늘 매도하는 게 맞아요. 네. 아까 지역화폐라든지 뭐 임플란트, 탈모 이런 건 오늘 이제 정리하는 게 맞는데 방금 얘기하신 저 PBR이라든지 자사주가 많은 종목들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현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5천은 일단은 뭐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3천의 개념은 연말엔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지주사라든지 아니면은 저 PBR 종목들이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결국에는 코스피 현재 2,75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려면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2차 전지 종목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저평가돼 있었던 이런 지주사들이 같이 올라가 주면 충분히 3,0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엔 여러분들 종목을 찾으실 때 어떻게 찾으셔야 되냐? 무조건 PBR이 낮다고 해서 그 종목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PBR이 낮은데 플러스 자기 주식, 그러니까 자사주라고 하죠. 자사주의 비중이 많은 종목을 여러분들 고르신다면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저 PBR 같은 종목들은 일단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주주환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번 정부가 아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드린 자사주 비중이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사주 소각을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사주 매입까지는 좋지만 소각까지 해야지 좋은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강제, 그러니까 임의가 아니라 강제적인 소각법을 또 나타내겠다, 그런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도 현재 이제 한화라든지 SK, 뭐 오리온홀딩스, LS 이런 종목들이 현재 원래 기존에 1%, 2% 움직이다가 오늘 10% 넘게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저는 앞으로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도 좀 새 정부에 있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주주 환원 차원에서의 저 PBR 종목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까지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또 앞으로의 이 새 정부에 따라서 수혜되는 이 모멘텀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불확실성 해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지 일단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 쪽에서 일단 크게 개장인데도 불구하고 좀 들어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740 돌파했고요. 2024년 8월 1일 이후 처음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전국 리스크 해소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오늘부로 좀 해소가 되면서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오늘 코스피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2,300억대 넘게 그리고 코스닥 또한 400억대 넘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모든 섹터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정책 모멘텀이 오늘 좀 반짝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좀 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AI 쪽도 이제 그동안 인프라 확장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했었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디램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늘 AI 쪽이라든지 또 이제 반도체 쪽에 어떤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앞으로 이제 오후장까지 봤을 때 이러한 좋은 분위기들을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거는 그동안 이제 강했었던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로 인해서 이제 테마성으로 상승을 했던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뭐 많게는 바닥권에서부터 한 5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일정 어떤 후보와 또 연관이 거의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지금 뒤늦게 좀 들어가셨다가 굉장히 좀 크게 물리실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모멘텀도 이제 길게 보셔야 되는 섹터 그리고 짧게 보셔야 되는 섹터도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역 화폐 관련해서는 조금 짧게 이제 오늘이나 내일까지만 단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속 가능하게 좀 이제 규모 자체가 큰 이런 이제 신재생 쪽이라든지 AI 쪽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증권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계속해서 좀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사실 미국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빠져나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되돌리겠다라고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좋은 분위기들은 이번 달 내내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는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여전히 저는 이제 신재생 쪽이라든지 AI 쪽은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코스피 5천에 대한 이제 걸맞는 어떤 섹터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증권이라든지 이제 금융주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불확실성 해소라는 부분이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안정적으로 좀 떨어진 부분도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데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1.6%까지, 코스닥이 1.17%까지 상승폭을 키워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살펴보면 좋을 테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권이고요.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월요일장에서는 배당소득세 개편과 관련해서 후보들이 좀 막판에 후퇴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서 일단 내용을 빼면서 기대감을 좀 저버리는 듯한 움직임이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주에는 긍정적인 시선을 둬도 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정부 정책 테마로 두 번째를 좀 엮어봤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지역화폐나 STO 관련주 이렇게 시총 작은 종목들도 좀 빠르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길게 봐도 좋은 신재생이나 AI 쪽도 강세 보입니다. 기간을 짧게 두느냐 길게 두느냐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신정부 정책 모멘텀에 대한 전략들도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전선인 쪽으로 일단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가 흐름이 다 괜찮아서 어떤 쪽을 담을까 하다가 오늘 LS 마린솔루션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특히나 LS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대원전선, 일진전기도 현재 1% 그리고 강보합 수준의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일단 테마는 열어봤고요. 어느 쪽부터 전략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코스피 3천 그리고 5천을 좀 바라보게 됐을 때 가장 어느 이제 섹터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를 본다면 또 증권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살짝 좀 눌림을 줄 수 있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금융 그리고 증권주 쪽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워낙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그 전부터 이제 여론에서 굉장히 높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기대감에 따라서 코스피가 2,600을 넘어서 2,700까지도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당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조금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그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코스피 5천 그리고 3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면 결국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지 많이 들어오시겠죠, 다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소액주주 입장을 생각하는 이런 법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후보 시절부터 말을 했었던 게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소액주주분들의 이제 입장에 맞춰져서 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이제 환원이 많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자사주 소각을 만약에 의무화를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은 EPS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ROE가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환원에 대한 어떤 금액도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법이 한 번에 이제 하루 이틀 만에 개선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공약이 정말로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올해 내에도 이제 그 코스피가 3천까지는 충분히 조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증권사들이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이제 거래 대금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브로커리지 수익이 또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증권사들의 어떤 수익성 증가로 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주주 환원 강화에 대한 어떤 수혜를 누리려면은 결국에 이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을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증권 쪽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신영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증권사 쪽이 이제 자사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이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50%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뭐 주주 환원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도 좀 가장 높게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흐름대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신고점을 계속해서 좀 랠리로 이제 신고점 랠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지금 이제 증권이라든지 금융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길게 끌고 가신다라는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권이나 이제 금융 쪽은 또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목적도 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잘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권 쪽에 대해서는 일단 조정 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중장기 관점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좀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넥스트레이드 수수료 영원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책을 끝냈고 5월 한 달간 거래대금 책정을 해보니까 100조 원 정도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수료를 받게 된다면 이 또한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럼 이제 증권주를 봤을 때 이제 중장기적 관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대선 전까지 했을 때 가장 주목받았던 게 사실 미래에셋증권이었거든요. 근데 공매도 순위를 좀 보니까 미래에셋증권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최근 5일 동안 봤을 때 공매도량 지금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이만큼 공매도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거예요? 네, 우선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을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길게 보실 때는 사실 공매도가 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번이 아니라 저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좀 그 공매도 상위단에 네. 좀 있었던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호재가 붙어주고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이제 그 부분을 항상 좀 뛰어넘는 이런 이제 어떤 제스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뭐 이제 조금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미래에셋증권이나 이제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또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 또한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받쳐주고요. 결국에는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섹터가 또 증권이기 때문에 정말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펀더라든지 모멘텀을 좀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본다면 오히려 공매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조언을 좀 주셨어요. 근데 앞서서 제가 살짝 언급드린 것처럼 대선 하루 전날에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에 노이즈가 살짝은 꼈어요. 그래서 차익이 살짝 나오기도 했었는데 워낙 상법 개정안은 오래 걸리는 문제라서 오히려 이제 배당 분리과세 쪽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는데 두 후보 모두 살짝은 후퇴하는 움직임이 체크가 되면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습니다. 물론 오늘은 다행히 그래도 전반적인 강세를 좀 띠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이때를 이용해서 차익의 실현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인 건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사인을 주실지 어떤 쪽에 의견을 좀 주실까요? 저는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배당 분리과세가 좀 무산이 되면서 이게 약간 조금 우려 요인으로 좀 작용은 했습니다만 네. 그거는 사실상 이제 저번 주에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게 정말로 이제 우려 요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렇게 좀 강하게 시세를 못 주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그런 분리과세 이런 기대감들은 조금 있었던 부분들이지만 무산이 되면서 우려감이 터진 것도 지금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또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요인까지 같이 조금 나와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일단락은 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상법 개정이라는 것이 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이전부터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금방 바꿀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감이지만 정말로 현실화가 되면은 진짜 EPS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주주환원 확대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증권 쪽이나 이제 지주사, 금융 쪽은 지속적인 좀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우려 요인이었지만 결국에 이제 선반영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 관점에서도 이제 그 증권주나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여전히 가져가도 오케이, 괜찮다라는 사인을 좀 주셨고요. 오히려 이 노이즈 관련된 부분은 차익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전히 증권, 보험 이런 쪽이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주까지도 섹터로 봤을 때는 상위 섹터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시선을 좀 돌려서 후보들 모두 공통으로 좀 바라봤던 AI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했던 AI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사실 퓨리오사 AI 관련주 테마가 좀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좀 내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서 체크해 볼 텐데요. 대표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드웨어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움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팔란티어도 잘 가고 있고 또 AI는 정책 드라이브가 역시 걸려질 거니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만 따로 떼어넣고 이쪽 먼저 갈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을 판단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우선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조금 다시 한번 많이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팔란티어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이전 흐름처럼 좀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이제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좀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이제 정책에 있어서 AI를 또 빼놓을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제 아직까지 그런
어떤 제시 방안은 좀 나오진 않았지만은 뭐 이전 대선 토론에서도 그렇고요. 뭐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얘기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기대 가치는 저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이제 AI 관련주들이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부 다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또 너무나도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실적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좀 드러나고 있죠. 결국에 이제 하드웨어 쪽은 실적으로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한번 실적을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하드웨어보다는 실적을 좀 많이 못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하드웨어 쪽은 좀 어떠한 추세를 타게 되면은 꾸준히 좀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이제 가다 말다, 가다 멈추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책 모멘텀이 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어떤 시세는 계속해서 좀 낼 수 있을 것으로는 좀 보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기대감만 있고 실질적인 어떤 실적이 좀 못 따라와 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또 제동이 걸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단기 관점에서 우선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네, 그냥 이제 테마성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AI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더존비즈온 쪽이 그 ERP 관련해서 또 이제 실질적인 AI 소프트웨어 관련 이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존비즈온을 한번 좀 위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아직까지는 펀더가 좀 튼튼한 숫자가 좀 잘 나오는 종목들이 좀 덜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좀 단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섹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투톱 흐름을 좀 볼게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0.97%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5.7%, 이전까지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한 6% 상승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지금 5.7%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22만 원 터치까지 나온 상황인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 상승불의 격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오늘 특히나 더. 그래서 이 배경을 지금 엔비디아가 시총 1위 탈환했기 때문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유를 좀 설명을 들어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까 방금 조금 힌트를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디램 부분에서도 사실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적으로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상승이 있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좀 그대로 이제 주가 반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이제 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이 미국발 AI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하이닉스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 쪽을 완벽하게 적자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HBM이라든지 디램 쪽, 이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디램 중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또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또 너무나도 좋게 나왔고요. 여전히 이제 AI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GPU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GPU에 들어가는 우리 HBM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서 좀 장기적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한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상에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이제 엔비디아를 좋게 보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여전히 이제 AI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좀 앞질러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가를 통해서 좀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디램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질러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늘의 상승은 결국에 뭐 엔비디아발 호재라든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어떤 호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트렌드포스에서도 올해 1분기 디램 시장 그 점유율 봤을 때 삼성전자를 꺾고 SK 하이닉스가 좀 더 위에 오른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1%, SK 하이닉스가 5%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체크해 볼 만한 쪽이 신재생이 아닐까 싶어요.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태양광이랑 풍력 쪽 올랐다가 지금도 상승분을 좀 반납한 종목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섹터로 봤을 땐 여전히 상위 섹터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공약들 중에 1번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관세 협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신재생이랑 풍력 그동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하고 오늘처럼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은 조금 줄이시되 만약에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라는 이제 주요 이제 그 키워드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기대해볼 만한 게 또 신재생 쪽이라고 네,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번 임기 내내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는 좀 무시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누그러진 듯 이렇게 보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경계를 이제 좀 늦추면 안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상호관세가 7월부터 또 다시 또 얘기가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 90일 이전에 임박하게 됐을 때 이번 달 안으로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협의를 이제 협의가 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이런 매크로적인 영향도 좀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도 이제 그 태양광 관련해서 또 신재생 관련해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또 잘 협상을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어떠한 전체적인 장기 흐름은 좋지만은 이런 불확실성이 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대선 토론을 좀 보게 되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원전은 버려야 되느냐?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을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쪽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초점을 맞추되 원전도 같이 공생하는 이런 방안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과 같이 엄청난 뭐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 흐름이 조금 약해질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이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이제 유럽의 어떤 현황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탄소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캐나다 쪽도 이 탄소 배출 관련해서 규제를 굉장히 크게 좀 강화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상대적으로 또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발전이 상당히 좀 느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전략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관세로 인해서 어떤 우려감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는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재생 쪽은 이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햇빛 발안연금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보겠지만 반등을 주면 나오되 큰 하락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재접근해보자라는 조언을 좀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했던 공약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K 콘텐츠라서 이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K 게임, K 드라마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정부가 좀 들어섰으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중소형 콘텐츠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될 만한 타이밍인지 지금 관련주들의 주가 위치는 어떤가요? 우선은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이 K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엔터하고 게임 쪽도 같이 조금 엮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육성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엔터라든지 콘텐츠 쪽에 대한 흐름이 좋은 게 사실 그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 기대감이 저는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중국과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여기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이와 통해서 이제 또 그 한한령 해제에 따른 기대감에 있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엔터라든지 콘텐츠 쪽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역시도 앞으로 단기적인 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엔터 쪽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쵸.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콘텐츠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엔터를 못 잡으신 분들은
분들은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콘텐츠주들 위주로 좀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엔터는 좀 많이 오른 경향이 있으니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콘텐츠주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습니다.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선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도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드디어 해소됐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켜내고 있는데요. 현재도 코스피와 코스닥 1%가 넘는 강한 매수세 몰려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8%가량 상승하면서 2,74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3%가량 올라서면서 74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3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요.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3,0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고 기관은 418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코스피와 마찬가지인데요. 개인만 현재 팔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285억 원 팔아치우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나란히 물량 사들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00억 원 넘게, 기관은 6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현재 시장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증권이 6.8%대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보험과 금융업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3% 이상의 강한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코스피 5천 시대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증권이나 보험, 금융업 쪽까지 모두 번진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 쪽도 지금 3% 가까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화학업종 안에 위치해 있는 한화 지주사가요. 지금 10% 넘는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의료정밀 2.5% 강세, 그리고 음식료품도 오늘 황제주인 삼양식품이 지금 4% 가까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2.42% 상승불 켜내고 있다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에서 하락한 업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기가스업 1.12% 빠지고 있고요. 운수장비 소폭이지만 0.3%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함께 상승하는 업종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융 쪽이 3.78% 상승해주고 있고요. 기타 서비스, 섬유, 의류, 기계, 장비, 일반 전기전자까지 모두 2%가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한 업종들도 마저 체크를 해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에서는 제약이 지금 2% 넘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펩트론이 하한가를 찍으면서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을 좀 누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도 0.34%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현재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지금 5%가 넘는 강한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가 넘는 그래도 빨간불 켜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강자로 꼽히는 SK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이런 HBM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오늘 장안에서 좀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22만 원 선 터치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D램 점유율을 처음으로 삼성을 뛰어넘으면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이런 모멘텀들이 작용을 하면서 강한 모멘텀 그리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도 1.7%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역시나 오늘 증권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8.77%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1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지주사들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2%가량 상승해주면서 오늘 하나가 8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상위 1위로는 알테오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8%대 강한 매수세에 몰리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은 이 머크가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서 제기를 했던 특허 무효 심판이 정식 개시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38만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첫 출범을 하게 되면서 오늘 그와 관련된 공약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웹캐시 같은 2.81%, 웹캐시 지역화폐 관련해가지고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코나아이도 지역화폐 관련해서 현재 20%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포바이포의 경우에도 이런 퓨리오사 AI 관련주로서 지금 3% 이상의 매수세 모여지고 있고요. 키스트로는 신규 상장주로서 신규 상장 첫날에는 좀 강한 매수세가 몰렸지만 오늘은 매도세가 조금 일부 보여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중공업은 좀 나란히 빠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잘 올라왔었던 만큼 오늘 장안에서는 잠시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반도체 투톱 강하게 지금 상승불 켜내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간 계속 하락을 해왔었던 LG 에너지솔루션 그래도 1.7%대 강세 나타내면서 현재 29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증권주 좋습니다. KB금융 2.5%대 강한 매수세 몰리고 있고요. 오늘은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주들도 0.6%에서 1%가량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허니문 랠리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양시장 모두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현물 선물 모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랑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 중이었었는데 최근에 일라이릴리가 다른 기업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술 이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 크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